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과 국방 예산 발표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의 김경곤입니다. 먼저 이 숫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0이 지금 몇 개인지 512조 3천억 원. 과연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2020년 정부 예산 규모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편성한 이른바 슈퍼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11.7조 원, 그 12.2조 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알파로 표시한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35조 3천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의 이 숫자는 비슷한 숫자인데요. 50조 1,527억 원.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올해 국방 예산입니다.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작은 1조 4,785억 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2차 추경에서 감액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저기 베타로 표시한 부분은 지금 3천억 원 국회에 제출된 추가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 예산은 경제 여건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요. 국방 예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국방 예산의 변화폭을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국방개혁 2.0의 추진 관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급, 수요, 무역인데요. 각국의 자가격리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생산 시설마저 멈추어서 작년 봄과 비교해서 올해 서울의 봄에 굉장히 공기질이 깨끗해졌죠. 미세먼지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 투자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너무 잘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넘어가고요. 이 무역 부분은 이제 외국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2주 동안의 자가격리는 각오해야 하고요. 그만큼 외국과의 왕래가 힘들어졌습니다. 운송비용도 증가하고 또 통관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무역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급, 수요, 무역 모두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위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전의 경제 위기와 뭔가 좀 다릅니다. 가장 최근의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97년 IMF 외환 위기를 비교해 보면 당시 경제 위기는 금융 부분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부분, 여기서 실물 부분이라는 건 앞서 보신 공급, 수요, 무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물 부분으로 전이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신 것처럼 실물 부분에서 먼저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금융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물음표로 하고 표시한 부분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실물 부분에서 금융 부분으로 위기가 전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블랙스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18세기까지 그 고니, 그러니까 스완은 항상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검은색의 고니, 블랙스완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항상 그 고니는 흰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 블랙스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코로나19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일시에 중단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의 특징은 사전적인 예측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였고요. 대신 사후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도 어떤 정확한 수치를 통한 어떤 전망치를 내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식별을 해서 그 식별된 시나리오별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많은 변수들 중에서 그 코로나19 이후 경제 시나리오의 중요한 변수를 이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종식 시기. 이것은 치료제와 백신이 얼마만큼 빨리 개발되느냐에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입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의 약 63%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입니다. 이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미국과 중국은 무역 이슈로 갈등을 빚었고요. 향후 미중 분쟁이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 경색 발생 여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는 금융 부문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개인과 기업은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돈이 우리 몸에 흐르는 피고요. 그 금융 부분은 심장과 같습니다. 그 피가 잘 돌게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돈의 흐름, 이 피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예시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파란색 경제활동의 서든스탑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활동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멈추었고요. 그 결과 GDP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1, 4분기 각국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세 번째 박스는 다행히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불황이 계속되게 되면 기업들의 자산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금융기관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혹시 내가 빌려준 돈을 떼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돈이 점점 이렇게 돌지 않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신용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런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다시 투자 감소, GDP 감소, 실업률이 증가하는 더 큰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이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경제 위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저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알파벳으로 보시고 계신 V, U, 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V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그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급속하게 V자형으로 회복되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U자형 같은 경우는 경기가 떨어진 이후에 이 U자 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회복되는데 이 시나리오 2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단계였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였는데 경제학에서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을 경우에 침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잠재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5%라고 봤을 때 작년 2%는 그거보다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침체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회복되기는 다소 힘들지 않나. 그래서 조금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경기 떨어진 다음에 L자로 장기 불황이 오는 형태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퍼펙트 스톰,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L자형 장기 불황이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 전쟁으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도산이 촉발되고 그로 인해서 텍사스의 정유 기업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 또 부실 기업 파산. 이 부실 기업 파산이 사실은 경제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기업이 하나가 도산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들이 날아가고요. 그게 또 연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그런 재정으로 인한 유럽발 국가부채 위기나 신흥국 연쇄 부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닥쳐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원인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이고요.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존재했던 잠재적 요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재정 여건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식이 있는데요. 왼쪽에 GDP가 있고 오른쪽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민소득 항등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DP는 이 오른쪽에 있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입니다. 단순한 합인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요.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DP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운데 있는
정부 지출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행히도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은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 손 안에 이 적극적 재정 기조라는 카드가 있고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라는 격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 지출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 다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아마 지금은 시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할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요. 하지만 이 불을 끄고 나면 이제 정부는 다시 이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이것들이 중기적으로 보면 예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금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별로 국방 예산 변화폭을 예상해봤는데요. 첫 번째 V자형에서는 하반기 이후 급속하게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21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중기 기간 6% 이상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반면 U자형에서는 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중기 기간에는 약 4에서 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자형 장기 불황의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했음에도 성장률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국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위험한 것은 이것이 국가 신용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집에는 적시를 했는데요. 현 상황에 우리 국가 신용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은 모든 각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중기 기간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혹시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면 신용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신용도는 환율과 밀접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굉장히 제한하기 때문에 그 중기 국방 예산 증가율도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개혁 2.0 추진 관리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급격한 경기 회복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행히도 안정적인 국방개혁 2.0 기조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만한 경기 회복 U자형이나 장기 불황 L자형에서는 증대되는 불확실성 및 재원 제약 하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방개혁 2.0에서 식별했던 그리고 인식했던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그리고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과 같은 그런 안보 여건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각국의 세계화는 약화되고 오히려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는 강화되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외국으로 나갔던 생산시설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출에 제한이 따르는 그런 사업들의 연부액을 조정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기 기간에 만약에 그 중기 증가율이 그 U자형이나 L자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방 중기 계획에서 그 설정했던 국방 예산 증가율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국방개혁 2.0이 목표로 한 군사력 건설 운영에 상당 부분 제한이 따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정 여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상황에 저희는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국방개혁 2.0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군사력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코로나19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안보 위협은 다변화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협을 식별하고 또 적시에 바로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요컨대 핵 WMD 대응 능력, 감시 정찰, 지휘 통제와 같은 이러한 군사력 건설에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동시에 우리 군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운영상의 낭비와 비효율 제거 노력이 필요한데요. 군사력 그 운영에 필수적인 그런 의무 지출이나 준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정도의 예산 절감 소요를 식별하고 실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재형이나 L장에서는 재원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낀 돈으로 그 아낀 돈을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게 돈을 더 달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낀 돈을 다시 국방개혁 2.0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방개혁 1.0이 준 교훈 중에 하나가 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국방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안정적인 국방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국민들과 약속한 국방개혁 2.0의 계획적인 추진은 추진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